네, 4박 5일 동안의 숨가쁜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등 각종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지만 일부 결과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에이펙 주요 성과부터 결산해 볼 텐데 아마 두 분도 굉장히 바쁜 한 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접하시고 평론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타임라인 순으로 좀 짚어보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관세 협상 극적으로 타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까지 있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투자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두 분도 여러 장면 마주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두 가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두 장면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죠. 각 정상들과의 만남,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선물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금관을 선물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였어요. 예. 출범 5개월 만에 이런 이제 세계적인 정상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걸 과연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통과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적표가 나올 텐데 가장 어려운 난제가 역시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투자 협상 문제였어요. 마지막까지 좀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 내놨기 때문에 만약에 빈손으로 한미 이 관세 협상이 끝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한 타격,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뻔했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됐단 말이에요. 3,500억 달러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것은 2천억 달러, 그리고 10년간 장기 분할, 현금 투자 비중을 보면은 일본의 36%니까 굉장히 잘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을 1년 만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방문 자체로 이미 성공적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강경 보수로 평가받고 있는 이제 일본의 수상, 일본 수상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잘했듯이 앞으로 셔틀 외교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 이 젠슨 황 이 회장이 한국의 이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대대적으로 AI 산업을 하기로 했고 글로벌 기업들이 총 9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에이펙 회담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계 만방의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의 외교력도 외교력이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역량을 선보인 증명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두 장면 여쭤봤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이 장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회담 장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상 언론이 오픈된 그런 장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을 요구한 장면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뒤에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걸 무릅쓰고 이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선물의 정치학, 선물의 미학으로 한번 좀 압축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신라 금관을 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한 가지는 이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궁화 대훈장의 순금이 190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190돈이면 지금 시가로 1억 4천만 원이다. 근데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영예스러운 훈장을 주는 건데 이거 1억 4천만 원짜리 금괴를 줬나?
이건 선물이 아니라 이건 뇌물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워낙 큰 관세 협상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담례로 우리한테 뭘 줬는가? 야구 배트를 줬더라고요. 야구 방망이를. 근데 원래 선물은 상대를 받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예우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야구 방망이가 상징하는 게 과연 뭐냐? 이게 한미 간의 현 주소를 어쩌면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여서 매우 씁쓸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미중 간에도 우리 한중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바둑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급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드리고 또 우리 나전칠기의 이 쟁반 이것을 드렸는데 이 시 주석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뭘 줬어요? 샤오미 핸드폰을 줬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좋아할 만한 선물이냐?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다. 저도 제 예전에 국회의원을 할 때 해외 연수를 해외 이제 의원회견을 나가면 상대국 이제 의장이나 이제 정부 요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때 아주 좋아했던 선물이 갤럭시 핸드폰이에요. 갤럭시 시계. 이거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삼성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과연 샤오미 핸드폰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분 좋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지금 시 주석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샤오미 한번 써봐라. 적어도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에서 우리가 이제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 선물의 어떤 미학, 선물의 정치학 여기에서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외교라고 하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교는 무기를 쓰지 않는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은 무기를 쓰는 외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 무기를 쓰지 않는 외교. 이게 경주에서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전 우선 여러 말은 제하고 이 선물의 정치학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경주 선언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일단은 환영을 했지만 강론에서는 평가가 좀 엇갈렸단 말이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새 정부 출범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한미, 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평가를 좀 했더라고요. 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여야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이 외교 문제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국가의 이익,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였습니다. 출범 5개월 만에 이렇게 큰 국제적인 행사를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최악의 협상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지 좀 의문이고요.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한중 관계가 복원이 된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친미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편향 외교 때문에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11년 만에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소통하고 그리고 협력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협력을 한 내용을 보면은 교류를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그리고 민생도 협력하기로 한중 정상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중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줬다라는 점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중 통화 스와프 7년 만기에 70조 규모 이걸 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중 간의 고위급 정례 회동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중 양국이 공조를 하기로 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팩트니까 국민의힘에서 빈손 회동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성과의 의미는 분명히 크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좀 실망스럽다, 성과 없는 빈술의 외교로 끝났다라고 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주 에이펙 회의에 대해서 그런 대로 환영하고 예. 또 평가하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번 에이펙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그리고 한중 회담이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예를 들면 다 회담 다 문서가 없는 회담이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11년 전에 왔을 때는 양국 간의 공동선언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 없었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번 저는 그 한중 회담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 양쪽 양 회담의 뒤끝이 안 좋아요. 안 좋게 느껴져요. 자꾸 지난번에 7월 31일 날 그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관세 협상도 처음에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문서가 필요 없어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땠습니까? 이번도 다 잘 된 것 같은데 돌아가는 귀국 그 비행기에서 러트닝 상무장관 아니 반도체 문제는 우리 이번 합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100% 하기로 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 정말 국내 정치용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국내 정치를 위해서 자꾸 국민들을 자꾸 속이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에 특히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건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마음대로 건조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되려면 10년 최소 10년 잡아야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 사이에 법률적 절차나 의회 통과 이런 것들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뭐 다 곧 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너무 내세우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이걸 요청을 했던 것이 사실은 중국이나 북한에 상당히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로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중 간에도 무슨 내용이 제대로 오갔는지를 사실 정난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가 세게 항의를 했는지 어떤 정도의 수위로 얘기를 했는지가 안 나와 있고 한한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뭐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것은 안 나와 있는 이런 상태고요. 또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에 우리 필라델피아 가서 조선 만드는 것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한미가 아니라 미중 간의 어떤 회담의 어떤 진행 상황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현실을 잘 직시해서 이번 회담을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로 활용하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매년 200억 불 정도를 우리가 현금으로 내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정말로 이걸 큰 것을 내줬는데 뭐 다 달라는 현금으로 한 번에 달라는 것을 우리가 할부로 끊어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런 것들은 다 뭐 비준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더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부분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이게 연료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뭐 건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에서 뭐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대한민국 해군이 바라던 그런 이제 수건이 바야흐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첫 번째로 미국의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미국은 이제 원자력법 또 그리고 핵 확산 방지법에 따라서 미국 의회가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승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우라늄 농축을 직접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용한 연료봉 처리 문제라든지 이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 방패장 이런 것들도 다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뭐 대략 20조 원 넘게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라는 문제, 결국 대한민국도 의회가 이 부분을 승인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에 탑승할 이 승조원의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3년 동안에 한 240여 명 정도가 그만두든지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한 80에서 100명 정도 양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남아있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된 거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관세 협상 맺어진 것에 대해서 현대차 회장이 대통령 또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까지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장동 관련 내용을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4년 만에 이뤄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 검찰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조금 전에 연결했던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는 무리한 조작 기소로 법원이 확인을 해줬다. 이런 내용을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서 여야가 정반대의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 쟁점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판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판결문에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성남시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배임을 한 거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판결문에 따른다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다. 그리고 검찰은 이 기소를 공소를 취소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석고대죄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판결문에 수뇌부는 알았다라는 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쟁점이 될 것 같고, 2심 판결과 또 3심 판결 계속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2심까지도 3심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쟁점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1심 선고도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판결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재판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은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을 내렸고 그 유동규 씨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중간책이 중간책.
실제로 모든 책임은 수뇌부다. 수뇌부 누구겠어요? 결국 시장이에요. 성남시장.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런 어떤 정책을 하고 할 때 결재권자가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밑에 과장, 뭐 부장이 올렸는데 내 사장이 잘 몰랐어. 나중에 발뺌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성남시장의 책임.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의 책임이다. 이게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박수현 대변인은 도대체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한글 어떻게 읽는지 이게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좋아요. 무죄라고 됐다고 그러면 빨리 재판을 재개해가지고 대통령 무죄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조금 전에 발표하면서 재판 중지법? 이걸 왜 만듭니까? 왜곡법은 왜 만듭니까? 배임죄를 왜 없애겠다고 그래요? 도대체 국민들을 이거 혹세무민하는 것이고 국가가세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나중에 역사적으로 큰 정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압박 속에서도 지금 사법부가 우리 법사위나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사법부를 흔듭니까? 조의대 물러나라. 그다음에 지난번 이번에도 뭐 법사위에서 대법원 그 대법관 대법원 찾아가가지고 법정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웃으면서 이러면서 모욕 주고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판사들이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또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세요, 재판 체계. 그래서 무죄를 깨끗이 하면 전국이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국정도 편안해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몇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 게요. 재판 재개는 정치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중지한 것도 사법부가 중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법부 독립을 주장을 하고 있다면 사법부가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와 짜고 이거를 범죄를 한 걸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장은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짜고 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성남시장이 결재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 결재한 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결재 자체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민간업자들과 짜고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하고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짜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판결문에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도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제가 짜고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유동규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업자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지 제가 마치 왜곡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아주 잘못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권 자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주 잘못된 문화예요. 정말로 불과 7, 8년 전만, 5, 6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꾸 사법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문화 이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저는 재판을 재개하라 마라 정치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 나쁜 것은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 정치적 재판이다 주장하는 건 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치권에서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가 딱 사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는 그런 정말로 어떤 선언을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양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